2018년도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몇 번 침범했는지 아십니까? 2018년도에 8번 우리나라의 카디즈 하늘을 침범했습니다. 우리나라 앞마당을 8번이나 들어왔어요. 그러면 러시아는 몇 번 들어왔을까요? 러시아는 한 차례 들어왔어요. 2019년도에는 중국이 몇 번 들어왔을까요? 27차례나 들어옵니다. 러시아는 20차례, 20차례나 들어와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8차례 들어왔는데 2019년도에는 27차례, 3배 이상이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20배예요, 20배. 2018년도에 한 번 들어왔는데 2019년도에는 20차례, 20차례 들어왔습니다. 더 큰 일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2019년, 그러니까 작년 7월 23일이 진짜 큰 일이 있었던 날이에요. 그날은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만이 아니에요. 앞마당이 아니라 아예 영공을 침범해서, 한마디 말하면 문을 따고 도둑놈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영공을 침범을 하게 된 거예요. 침입을 하게 된 거죠. 누가요? 러시아가. 그러면 러시아만 했냐? 그게 아니고요.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 군사 훈련을 맺으면서 서해안도 모자라서 울릉도, 독도까지 가다가 카디즈를 침범합니다. 침범하고 영공도 침범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그거는요, 우리나라가 정전협정을 1953년에 맺었잖아요. 1953년 이후로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여태까지 그런 영공을 침범한 일이 없었는데 처음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경고 방송을 보내요. 지금 우리나라 하늘 넘어왔으니까 넘어오지 마, 이런 거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우리 플레어 불꽃 있잖아요. 신호탄을 막 쏴줘요. 한 20발을 쏴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360발의 경고 사격을 쏩니다. 러시아한테. 그게 이제 독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작년 7월 23일 날에. 그때 중국과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아주 비행기가 하늘에서 3차전이 벌어져서 난리도 아니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러시아가 미안해, 기기가 오작동을 해서 영공을 침범했어, 이렇게 말을 하고 발뺌을 하고 나중에는 침범하지 않았다는 둥 무슨 햇소리를 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 대응은 미비했어요. 러시아는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말씀해 드려볼까요? 저희 나라 대한항공기가 어떻게 됐었는지. 1978년에요. 4월 달에 그 파리에서 출발한 칼기 707이네요. 네, 707이 오다가 그 러시아의 영공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폭격기가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거 살짝 해서 불시착해가지고 다른 데 떨어지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2명이 죽었어요. 물론 이제 나머지 95명은 목숨을 건졌는데 그 과정에서 2명이 죽었어요. 1983년 9월에 그 뉴욕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홋카이도로 이제 일본을 경유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 러시아에 또 그 영공에 들어갔는지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미사일 폭격으로 해서 269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러시아가 자기네 그 영토에 들어왔다고 그냥 미사일로 싼 거예요. 그거는 민항기인데, 군용기도 아니잖아요. 폭격기나 정찰기도 아니고 사람을 수송해서 나르는 일반 민간 항공기인데, 대한항공인데 269명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기네 하늘에 들어왔다고 2번이나 그렇게 쏴서 죽여서 그랬던 소련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맘대로 그렇게 영계에 들어오면 됩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2018년과 2019년. 네, 그 특징이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어도나 제주도, 그쵸? 마라도, 홍도, 그쪽 주변에 주로 이제 서해안과 남해안 주변에만 그 방공식별구역을 앞마당만 이렇게 왔다 갔었는데, 서해안만 왔다 갔던 게 이제 바뀌어서 동해안,
독도와 울릉도까지 공격해서 태평양, 일본까지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 방공 특별구역을 침범을 했다. 카디지를 침범을 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중국과 러시아의 계획과 의도된 행동이다. 이건 고의적인 거다. 2018년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한 차례밖에 없었고 중국이 8차례인데 2019년에는 합동 군사훈련을 함으로써 얘네들이 중국은 27차례, 러시아는 20차례가 늘어나요. 몇 배로 3배 이상, 현대는 러시아는 20배 이상 그게 우리나라의 영공을 침범하는 게 늘어나는 거죠. 2018년까지만 해도 단독 행위였으면 중국은 중국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였으면 2019년도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군사 훈련 작전에 의해서 도발이 침범의 횟수가 많아졌다. 그 도발 수위도 점점점 증가되었다. 그런 주요한 특징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기존 질서와 국제 관례를 파괴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이거는 중국과 러시아의 의도되고 계획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953년 이후로 러시아의 최초 그 영공 침략이 있었다는 거. 전쟁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휴전협정, 정전협정을 내리고 나서 이게 처음으로 영공을 침입했었다는 그런 사건. 그리고 민항기, 무슨 일반 항공기가 아니라 이게 군용기라는 거. 폭격기와 정찰기라는 거죠. 이런 아주 두드러진 특징들을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미국 때문이죠. 사실 뭐 중국과 러시아가 저희 한국이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죠. 한국의 뒤에 있는 일본과 미국이, 특히 미국이 두려운 거죠. 지금 2020년대는 신냉전 시대예요.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는 신냉전 시대에 돌입해 있다고. 이게 경제 무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군사적인 긴장 상태까지 간 거죠. 그래서 신냉전 시대라고 우리가 말을 하거든요. 그 단초적인 얘기를 어디서 왔냐? 그 6월 초에 인도 퍼시픽 그 스트래티지 그 발간하잖아요. 그러면서 동맹 체계를 더 강화해야 된다. 미국과 그 네트워크를 더 구축해야 된다. 누가 되냐? 대한민국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7월 23일은 존 볼튼, 트럼프 그 대통령의 그 국가안보보좌 수석비서관인 그 존 볼튼이 우리나라의 방한주님이었죠. 대한민국에. 그래서 보란 듯이 러시아가 저희 나라 영공을 침범을 하고 중국도 같이 군사합동훈련을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하늘에서. 누구 보라고? 존 볼튼 보라고. 존 볼튼이 누구의 대리자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리자인 거죠. 네. 그러니까 뒤에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미국의 인도 퍼시픽 그 전략에 맞대응하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군사 훈련 작전이다. 두 번째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서해안에서 자꾸 동해안으로 이 중국도 서해안에 있던 그동안 서해안만 침범했던 게 자꾸 동해안으로 넘어오고 러시아도 자꾸 동해안에 독도, 울릉도 쪽으로 자꾸 오는 거죠. 그래서 일본과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게끔. 특히 독도를. 독도는 작년에 아시겠지만 지소미아, 일본 반일 감정, 소녀상, 위안부 뭐 이런 걸로 해서 엄청 감정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일본 노재팬, 재팬 거 사용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많이 감정이 안 좋았는데 갖다 놔도 한국과 일본의 감정이 안 좋은 그 틈을 타서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독도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독도에 영공을 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360발 우리가 대응 사격을 할 동안 일본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비난을 했죠. 그러니까 더 감정이 격화되는 거고 한국과 일본이 자꾸 싸우게 되면은 그 상대적인 여파로 미국이 또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독도 문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파괴시킴으로써 결국 종국에는 한미일의 관계, 안보 체제도 파괴시키는 그런 거에 어떤 맞수를 놓는 작전이었다고 볼 수 있죠. 네.
일종의 가꾼 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또 하나 뭐가 있었냐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호르무즈는 왜 갑자기 중동 얘기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석유 없으면 우린 못 살아요. 근데 석유가 대부분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가 아시는 이란, 뭐 이라크 거기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말레카 해협을 통해서 저희 나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근데 그 호르무즈의 거기서도 세를 잡고 있는 것이 중국과 일본과 미국입니다. 그다음에 유럽 파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지금 트럼프가 이란과 시리아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서도 그렇게 되면은 유조선의 차단줄이 생기는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도 세가 약해지는 것이고요. 그런 거에 어떤 반격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뭐냐? 문재인 정부죠. 그러면 그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약 2년에 걸쳐서 막 수십 차례 우리 대한민국의 그 하늘을 다 이렇게 침범해서 넘어올 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뭘 했냐? 한 게 없어요. 정말로 한 게 없어요. 네, 아직도 평화경제 지금도 그러고만 있죠. 여기서 때리면 여기서 맞고 저기서 때리면 저기서 맞고 하는 게 없어요. 그게 가장 지금 큰 문제예요. 미온적인 대처.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해서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해서 이렇게 공격할 동안 한국은 우리나라 군은 지금 뭐를 했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거의. 그 공고 사격하고 끝이고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의 당국에 보고하고 외교관들 불러가지고 회의하고 훈방조치 해주는 게 이게 다였다고요. 근데 사실은 이 정도면은 NSC를 열어야 돼요. 국가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진짜 정전협정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침략을 당했다.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아주 미미한 대처를 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아무런 대응책도 없다는 거. 그러면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미국과 손을 잡아야 되겠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겠죠. 그리고 강력하게 이 카디지 침범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잦은 침입과 그 도발 횟수가 너무나 많겠고 그 도발 수위도 너무나 많은 것은 이건 의도적인 거고 계획적인 것이다라고 국제사회에도 알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비례성에 입각해서 그래? 중국 너네도 27차례 넘어와? 나도 니네 나라 27차례 넘어갈게. 이런 어떤 것도 액션도 보여줘야 되는 것이. 그러면 걔네가 그렇게 넘어왔으면 공고 사격은 못하든 아니면 비행기라도 날개라도 격추시켜서 한반도에다가 비상착륙이라도 세워놓고 훈방조치라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다시는 우리나라를 그렇게 얕잡아 보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으로 저의 오늘 첫 코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